안녕하세요. 3대 표준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치유와 대체요법으로 사기암을 관리하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폐암의 그 예방, 지금 우리나라 모든 암종에서 폐암의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폐암의 예방과 어떤 징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공지 말씀드릴게요. 1월 25일 토요일은 그 설 연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무실 문을 열지 않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긴 하지만 이런 특수한 때는 모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미리 여기 우리 사무실에 오시고 싶으신 분은 미리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글로 좀 남겨서 언제 갈 수 있느냐 그걸 좀 알려주시면 미리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오시면 헛걸음을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중국으로 크라이오 냉동 시술을 하고 왔다고 중국에 가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떤 몇몇 분들은 제가 한 크라이오 시술에 대해서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랄까 실망했다는 투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잠시만 그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결국은 자연치유도 실패고 구충제도 실패고 중국 병원 홍보 영상으로 보이네요. 이 댓글입니다. 중국에서 의사가 에이전트 동행해서 그 밤에 찾아온 건 훌륭한 어떤 여성분을 치료해 드리고자 온 건 아닐 거고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결국 거기에 동조하셨네요. 많은 암 환자들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악의성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라도 이용하시는 느낌에 실망하고 갑니다. 이런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 이건 악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뭐 작게라도 해명을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으로 그 댓글을 달아드렸냐면 저 역시 혹시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돼 중국으로 갈 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암 덩어리를 달고 계속 자라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매일 스트레스 받는 심정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냉동요법은 매우 자연 친화적인 요법이라는 것을 시술 받아보고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고 많이 그거에 대해서 인터넷 서치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라도 숨김없이 진실을 그대로 말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크라이오로 암을 없앴는데 구충제로 없앴다든가 자연치유만으로 없앴다고 제가 얘기를 한다면 저는 대중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크라이오 요법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절망에서 희망을 보았다면 눈물까지 보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대책도 없이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사기암 환자가 돼봐야 그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만리타국으로 가면서 에이전시 없이 간다는 것도 엄두가 안 나는 일이라 그건 개인이 판단해서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전시 없이 중국 교포 암환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분의 치료비와 비행기사까지 일체 제가 부담을 해드렸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에이전시에 줄 돈이라면 한 명의 암환우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개인의 판단과 자유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암 환자를 이용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라이오 요법은 한국에서도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폐암 냉동요법 등 몇 가지 암에 시도한다고 합니다. 이 요법이 점차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게 좀 노하우가 쌓이게 되겠죠. 진작에 왜 한 30년 전에 이 요법이 시작이 됐다는데 우리나라는 좀 많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법이 점차 많아지면 굳이 돈 들여서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의료보험으로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 굳이 제가 막 해외 가서 이 요법을 해라, 중국 가서 해라, 뭐 어디 가서 해라, 그럴 자격도 없지만 그럴 의향도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어떤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해보고 또 생각도 해보고, 그런 건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입장이지, 결코 어떤 뭐 이익을 위한다거나 누구의 이익을 위해 준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뭐 그걸 무료로 가서 한 것도 아니고, 제 돈을 들여가면서, 교포, 제가 아는 암 환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0명도 더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국에서 오신 교포들의 명단을 쫙 뽑아보니까 한 10대 명 되는 것 같아요. 교포분 암환우들이. 그래서 그분 중에 제일 젊은 사람을 초이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암이 천천히 자랄 수 있지만 30대인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초이스해서 같이 가자, 싫다고 한 그분은 또 자기가 나중에 벌어서 갚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암 환자 결국은 이용해서 돈 벌려는 그런 마음 전혀 없으니까, 제발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폐암 환자의 47.5%는 사기, 즉 말기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막 나타나면 이미 말기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5%는 3기 정도에 발견이 됩니다. 조기 진단율은 20에서 25% 정도. 그러니까 조기 발견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조기 발견이 참 쉬운 게 유방암이라고 하는데, 저는 참 멍청하게도 4기에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나이도 있고 하니까 뭐 유방의 촉진, 그 전에 저는 유방에 약간의 결절이 있다고, 40대에 결절이 있다, 그리고 암은 아니다, 이런 검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촉진해서 뭘 만져줘도 이건 암 아니야,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전에 결절이라고 얘기했던 게 나를 더 마음을 암 아닐 거야 하고 이렇게 의심하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절이 있다면 나중에 암으로 발전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폐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암의 초기 증상은 엑스레이를 찍어 봤을 때 간유리 음영이라고 해요. 약간 뿌옇게, 이 유리를 갈아 놓으면 뿌옇게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세브란스에서 나온 저기를 논문을 보면 그 중에 90% 이상이 폐암으로 발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간유리 음영이 보인 사람이. 그래서 거기 논문에는 폐암 예상 환자, 그러니까 간유리 음영 폐암 예상 환자에 44명을 수술을 했는데 그 중에 43명이 폐암의 세포가 나왔다. 그래서 확정이 됐다. 이렇게 그 논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유리 음영이라는 걸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거는 더 두고 봐야 돼. 두고 보면 이제 암으로 키워서 나중에 굉장히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리니까 이걸 좀 조기에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조기 치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간유리 음영이 나오면 매년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CT 촬영을 해서 추적 검사라는 걸 합니다.
CT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책과 영상에서 얼마나 위험한 방사능 피폭인지를 굉장히 많이 깨닫고 제가 CT를 그 몇 년간 찍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피폭량을 생각을 한다면 간유리 음영이 있는 사람이 계속 CT를 찍으면서 이걸 추적을 한다면 오히려 그 CT에 의한 피폭 때문에 암을 더 부추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피폭량이 점점 많아질수록 폐암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암이 발견되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간유리 음영이 이게 발견이 된 사람들이 그걸 추적 검사를 하면서 암을 키워야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일부 의사 선생님들도 그건 추적 검사를 하지 말고 바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간유리 음영이 나오는 분들은 폐엽 절제술이라는 것도 있고 폐구역, 일부 구역 절제술, 또 폐의 쐐기, 이게 쐐기처럼 이렇게 잘라내는 절제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절 청소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크라이오 냉동요법도 지금 한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요법도 아주 간단하게 이 간유리 음영을 없애는 것이 추적 검사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일부 의사 선생님들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간유리 음영 폐암 예상 환자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44명을 수술을 했는데 43명이 폐암으로 확정이 됐다면 굳이 그걸 자꾸 키워서 폐암을 덩어리를 만들어서 더 이제 더 심각한 암 환자가 됐을 때 수술을 하는 게 좋겠는가. 그리고 또 매번 CT 촬영을 하면서 피폭을 받는 게 좋겠는가. 그거는 득과 실을 잘 따져보고 환자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암 환우님들한테 내 목숨은 내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내 목숨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 목숨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암 환자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책도 어제 어떤 암 환우를 2권 빌려드렸는데 무조건 저는 공부를 하시라고, 불안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을 하면 공부를 하시라고, 책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폐암이든 뭐 유방암이든 어떤 암이든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책으로 많이 보는 게 인터넷에서 부분적인 의견, 개인적인 의견을 보는 것보다 더 안전한 내가 더 안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더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폐암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초기 증상이 너무 경미합니다. 스스로 발견이 어려워요. 가슴 통증, 호흡 곤란이 올 것 같죠,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폐활량도 떨어지는 걸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폐활량이 분명히 떨어지는데도 우리 폐는 폐도 간도 거의 침묵의 장기입니다. 폐는 어느 정도 발전하기 전에는 거의 표가 나지 않고요. 이렇게 저기가 폐활량이 떨어져도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잘 못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내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폐암인지를 의심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제가 몇 가지만 특징적인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숨 쉴 때 평소에 나지 않던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내 숨소리 내가 들려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듣죠. 근데 내가 숨을 쉴 때 이상하게 기도 부근에서 평소에 나지 않던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검사를 해 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게 폐암이 저 밑으로 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폐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있는 암은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위 기도 쪽으로 있는 암은 이상한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이상 장기간 기침을 한다. 예, 우리가 감기에 걸려도 기침을 하고 뭐 폐질환이 있어도 기침을 하죠. 근데 웬만큼 면역이 있고 뭐 이렇게 폐렴이 사실 와도 그렇게 면역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죽기까지 하지만 면역이 있는 사람은 며칠 앓다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상으로 기침을 계속 하는데 멈추지 않아요. 예, 한 달 이상 장기간의 기침이 있다. 그러면 예, 폐암 검진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술이 파르스름한 청색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폐질환이 생기면 산소 공급이 우리 몸에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소 부족으로 청색증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입술이 파르스름해진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곰봉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곰봉지라고 하면 이 손가락, 발가락 끝이 뭉툭해지면서 굵어집니다. 여기가 뭉툭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산소 결핍이 되면 신체의 말단 부위가 변형되는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이 말단 부위가. 그게 산소 결핍 현상이라고 하는데 산소 결핍이라는 건 우리 폐활량이 제대로 못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곰봉지가 나타날 경우에도 약간 의심을 해봐라. 그리고 이게 이런 손가락 이상하게 뭉툭하게 변하는 것 같다 하면 얼른 병원에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침과 함께 나타나는 객혈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객혈이 있으면 당연히 병원으로 가죠. 근데 뭐 저처럼 웬만큼 하면 이제 뭐 내 몸이 알아서 낫겠지. 이게 감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관지에서 뭐 피가 약간 섞여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뭐 자연 치유력을 많이 믿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뭐 웬만하면 괜찮겠지. 근데 저처럼 그런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괜찮겠지 뭐 좀 더 지켜보지 뭐 이러면서 객혈을 계속 지켜보는 경우가 있는데 기침과 함께 나올 때는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심해지면 가슴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호흡곤란이 옵니다. 특히 이제 그 폐선암인 경우는 유방암에서 가는 폐암들은 거의 다 폐선암이에요. 그 폐선암이 오면 폐에 물이 차기 때문에 물을 만들거든요, 암세포가. 그럼 이게 물이 차서 내가 숨을 쉬어서 공기 들어가는 폐활량이 폐에 물 찬 만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호흡곤란이 옵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더 헉헉거리고 그래서 많이 운동도 못하고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쉰 목소리가 납니다. 특히 위쪽으로, 폐 위쪽으로 암이 있을 때 쉰 목소리가 난다는 게 그런 게 목소리가 좀 변화된다. 이때 의심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체중 감소가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 어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암이 걸려서 체중이 감소를 했는데 그때는 야 이거 살이 빠지니까 너무 좋다.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별 신경도 안 썼는데 살이 빠지네. 그래서 되게 반갑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기암 환자인 줄도 모르고 멍청한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는 두통, 또 오심, 구토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10가지 증상 중에 한 가지라도 나타나면 얼른 병원에 가보시라고 검진을 받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암은 초기에 발견을 하면 생존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저처럼 멍청하게 있다가 사기에 발견되지 마시고 조금 빨리 가셔서 할 수 있는 처치, 무조건 뭐 병원에서
모든 걸 하라는 대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할 수도 있지만, 내가 빨리 해서 이걸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는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것도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뭐 병원에 아주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너무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암을, 이게 폐암이 지금 이렇게 많아지고 있으니까 폐암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것인가, 그 행동 수칙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암 예방은 제일 첫째는 금연입니다. 금연. 예, 이 담배 연기 속에, 담배 속에는 수천 가지의 발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을, 이제 그 폐암으로 가기 전에 약간의 이런 폐기종이라든가 폐결절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노화가 되면서 폐암으로 발전을 하더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금연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운동입니다. 평소에.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암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저도 운동을 싫어해서 제가 참, 지금도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할 수 없이 갑니다. 그냥 산에 갈 때는. 그런데 그래도 운동에, 특히 폐암의 운동은 폐 속에 있는 호흡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호흡 근육이 강화된다고 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약간 흑흑대면서 막 이렇게 빠르게 산소 흡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호흡 근육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걷기, 또 사이클, 이런 운동들이 폐암 예방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많이 보깁니다. 야외 활동을 강화하셔야 됩니다. 주말 등산이나 텃밭을 가꾼다거나. 왜 햇볕을 많이 봐야 되냐 하면 그 연구 논문에 폐암, 유방암, 또 몇 가지 암이 있었어요. 제가 다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 암들은 햇볕에 많이 노출되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시골 사는 사람들이 그런 암에 노출되어 있는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그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을, 도시에 산다고 햇볕을 많이 안 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내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면 거의 우리가 햇볕을 볼 확률이 낮죠. 아침에 출근하고 자동차로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지하철로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미 햇볕이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 나가면 또 햇볕 차단된 공간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할 때는 이미 햇빛이 없죠. 전부 전기불빛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햇볕을 보는 거에 굉장히 볼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햇볕을 봐야 숨을 쉴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전부 농사만 짓고 살겠죠. 그런데 햇볕을 안 봐도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데는 별로 못 느껴요. 그러니까 햇볕을 많이 안 보는데 그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폐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연구 논문을 보면 아무래도 도시에 살더라도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등산을 간다든가 그 야외 활동을 하는 그런 좀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게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우리는 초미세먼지는 마스크도 못 걸른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거 참 걱정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금 초미세먼지 때문에 폐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에서도 날아오고 여기서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그런데 저도 여기 양평에 살면서 여기만 들어와도 이게 사방이 숲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안해요. 이렇게 미세먼지 많다고 막 일기예보 나와도 여기는 별로 못 느끼거든요.
다음에 또, 그래서 미세먼지는 마스크 착용을, 좀 미세먼지가 많은 날 마스크 착용하시고, 뭐 지금 집에 공기청정기 없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공기청정기만 믿고 환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출 후에는 미세먼지를 씻어내라. 그 다음에 소금물 가글을 자주 해주고, 우리 이게 점막 이런 데도 막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물을 자주 마셔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락스나 페인트나 자동차에 매달리는 거 향수 있어요. 저는 그 냄새 되게 싫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 차에 그런 걸 꼭 매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향수, 그런 건 해로운 가스입니다. 그런 걸 뿜어내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자동차에 화학적 향수를 넣어 놓는 것보다 뭐 이런 레몬이나 이런 걸 좀 썰어서 갖다 놓는다든가 그런 천연의 향 이런 게 퍼지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자동차 에어컨을 자주 청소해야 됩니다. 특히 자동차에는 에어컨 나오는 데서 또 겨울 되면 또 히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속에 에어컨은 이제 찬바람이에요. 이게 에어컨을 딱 켰다가 끄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물기가 생기죠. 그러면 거기서 무조건 물이 약간 수분이 있는 데는 곰팡이균이 서식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은 자동차를 최근 2년 정도 엄청 많이 타고 다녀야 되는 업무상 일이 생겼는데 자동차를 탈 때마다 에어컨에서 이상한 그 곰팡이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년 지난 뒤에 폐암 4기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에어컨에서 나온 곰팡이 냄새가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공기 중에 그 곰팡이도 암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 책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차량 배기가스가 막 오르막에서는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죠. 요즘도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특히 이제 화물차 같은 그런 차에서는 막 아주 새카만 배기가스를 뭐 뿜어내면서 막 달리는 차가 있어요. 저 차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이게 무심코 지나지만 자동차가 붕붕거리고 이렇게 아직 출발을 하기 전에 또 미리 예열을 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그 지역을 지나칠 때는 가능하면 숨을 참고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게 부지불식간에 그냥 생각 없이 지나다니다 보면 내 폐로 이런 배기가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기들 유모차를 태우고 잣길을 다니지 말라고 어느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거 맞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기들이 유모차를 태워서 아이가 앉아 있는 위치와 저기에서 그러니까 차량에서 나오는 그 배기가스가 나오는 그 위치와 이게 동일합니다. 높이가. 그래서 아기들이 엄마가 뭐 해주는 대로 앉아있지만 아기들이 차가 있다고 숨을 참기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서는 아기를 안고 빈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게 아이의 호흡기에 훨씬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모차, 공원 같은 데 가서 앉혀서 데리고 다니고 잣길에서는 안고 빈 유모차를 끌고 가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는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30대. 근데 그분의 남편이 자기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기 때 이제 옛날에는 방에 모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F킬러라고 해서 이걸 막 후후 부는 저기가 있었어요. 병에 들어있는 걸 입으로
확 불면 그게 그 액체가 막 퍼지면서 이렇게 모기 구충을 했는데 자기 부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기 때 자기 그 엄마가 아기가 안전하라고 모기에 물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약재에 대한 생각은 별로 못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는 거기에만 더 이제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이걸 막 아기가 자는 방에 문을 꼭 닫아놓고 이걸 뿌렸더니 얼마 지나서 아기가 기절해 버렸대요. 그래서 그 아기가 기절한 걸 막 간신히 해서 살렸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분이 30대의 두 아이 엄마였는데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남편이 그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폐가 안 좋았다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애기들에서부터 이 가능하면 배기가스나 이런 데 노출되지 않도록 엄마가 양육하는 엄마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안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됩니다. 청소도 이렇게 진드기나 이런 것 죽이는 좀 열청소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입으로 숨을 쉬지 말고 코로 숨 쉬는 습관을 하라고 합니다. 저도 코로 숨쉬기 하려고 이제 책에 보니까 뭐 코로 숨을 쉬어야 건강에 좋다고 나오길래 잘 때는 나이 먹으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잠 주무시는 것부터 다 입을 해 벌리고 입으로 막 숨을 쉬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다 보면 목이 막 이게 따끔따끔해요. 너무 건조해져서. 근데 이걸 좀 개선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옆으로 자면 좀 덜 입을 벌리는 것 같아서 뭐 자기 전에는 의식적으로 좀 옆으로 누워보고 하는데 낮에도 가능하면 입으로 숨을 쉬지 말고 코로 숨을 쉬어라. 그게 좀 습관화해라. 이런 게 책에 나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집에 각 가정마다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쓰다 보면 이게 불이기 때문에 집에 산소의 포화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보다는 인덕션이나 전기레인지 이런 게 좋습니다. 그게 건강에는 더 좋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전기레인지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이, 고양이가 막 올라가서 이걸 잘못 눌러서 이게 뜨거워져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고 했다고 한데 요즘은 이제 그게 이 손으로 누르는 것보다 옆에 스위치를 쓸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지 전기레인지를 사면서 살펴보고 그런 걸 쓰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폐에 좋은 식재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기관지와 폐를 보호하고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호흡기 내부에 있는 점막에서 점액이 더 많이 분비하도록 해서 가래를 제거하는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도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식재료에 또 생강이 있습니다. 생강. 생강은 뭐 우리 도라지든 생강이든 뭐 무, 배 뭐 거의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감기도 일종의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도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기관지 내부의 가래를 없애는데 효과적이고 체온을 올리는데도 효과적이어서 이 다른암, 이게 뭐 폐암뿐만 아니라 그 뭐 유방암, 뭐 다른 암에도 굉장히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무하고 배가 있습니다. 천식을 치료하는 데 썼던 오래된 식재료입니다. 이건 뭐 동의보감에도 나오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 어디 가서 막 한약재를 사서 비싸게 뭐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런 것보다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텃밭을 키우는 분들은 뭐 그 텃밭에서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하니까 천식을 치료해도 오래된 식재료, 가래 제거에도 탁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 당근은 활성산소와 니코틴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매일
당근즙을 갈아 마시면 좋지 않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니코틴을 제거해 준다니까요. 그 다음 5번째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니코틴 제거에 도움이 되고 폐의 회복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계절 상품, 계절 식품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복숭아에 뭐 이 캔에 들어있는 복숭아 그런 걸 사 드시라는 말씀 드리기가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올 때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숭아를 대신해서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게 사과입니다. 그래서 체내 니코틴을 분해하는데도 사과도 좋고요. 그 다음에 폐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했습니다. 사과가. 그 다음에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흡연으로 인한 유해산소를 감소시키고 폐 손상을 억제한다. 그런데 그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토마토는 기름에 살짝 볶아 먹었을 때 아니면 데워서 그 뭐 올리브유 같은 거 살짝 뿌려서 먹었을 때 더 효과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이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파가 있습니다. 양파는 우리 양파가 암 환자들에게 좋다는 건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죠. 그리고 양파는 뭐 그 속에 유황도 들어있고 하여튼 양파, 마늘, 체온을 올리고 이런 것도 좋은데 양파에는 특히 좋은 게 중금속을 배출하는 역할도 하고 니코틴의 독성을 제거하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마늘은 모든 암 환자에게 마늘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마늘하고 버섯하고 막 이게 볶아 놓은 음식이 나오면 늦게 가면 버섯만 남아있고 마늘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암 환자들이 마늘이 암에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마늘만 막 얼른 갖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마늘 혈액순환에 좋고요. 기관지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운을 북돋아 준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게 율무입니다. 율무는 그 폐기능을 활성화하고 가래를 삭혀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양에 효과적입니다. 율무는 사마귀. 이게 또 일종의 뭐 종양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또 구충제 먹고 사마귀가 없어진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쥐젖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율무도 그런, 천연의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브로콜리와 녹차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는 특히 암 환우들한테는 모든 암에 상식적으로 좋은 성분들입니다. 브로콜리, 십자화과 식물에 가장 굉장히 좋은 성분이고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이런 것도 그 항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내가 어떤 질환을 앓고 있을 때 거기에 내 입맛에 맞춰서 먹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효과적인 식품을 찾아서 먹는 것도 빠르게 우리가 질환을 더 확산시키지 않고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정보가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암 환우님들 하루라도 빨리 우리 암에서 벗어나자. 저한테 지금 수술 저기 하시고 얼굴 좋아졌냐 뭐 했냐 뭐 몸무게 늘어났냐 이런 말씀 엄청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 음식 잘 먹는 거 그리고 암에게 안 뺏기는 거 그것만 해도 이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 굉장히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